최고 성능의 반도체로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런 엔비디아의 지배에 끊임없는 도전과 의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지켜내는 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의 개발자 행사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 2025가 열렸죠. 현장 참가자만 25,000명, 온라인 참가자 30만 명이 젠슨왕의 기조연설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GTC는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사이죠. 원래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기술과 제품을 발표하는 행사였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하면서는 인공지능 하드웨어 인프라와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GTC는 인공지능 경쟁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가 됐죠. AI 경쟁에 뛰어든 빅테크들이 엔비디아가 행사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AI 가속기를 다른 회사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더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기된 하이퍼스케일 컴퓨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AI 가속기 수백, 수천 대를 투입하는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가 이거죠. 이런 물음표가 생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추론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투입되는 인공지능 모델 트레이닝보다는 상대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덜 필요한 추론 기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성능의 칩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죠. 다른 하나는 딥시크 쇼크로 대변되는 효율적이고 저렴한 AI 모델 개발 방식입니다. 알고리즘 최적화나 지식 중류화 같은 방식으로 최고 성능의 칩 없이도 괜찮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비용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가 고개를 든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기업의 AI 가속기나 특정 영역의 추론에 특화한 AI 반도체 기업들에게 기회가 오고 엔비디아의 주도권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젠슨황은 이번 GTC를 통해서 왜 여전히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한지, 또 이를 통해서 AI 기업들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어느 정도 그 답을 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기조연설 무대에 등장한 젠슨황은 첫 순서에서부터 컴퓨팅 파워의 성능 업그레이드, 즉 스케일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의 AI 발전 속도를 보면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는 더 높은 사양의 AI 가속기가 더 많이 최대치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젠슨황은 그 이후로 빠르게 변화하는 AI의 패러다임 변화를 들었습니다. 최근 10년 정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인공지능 변화의 시작은 인식 AI입니다. 딥러닝을 통해서 컴퓨터 비전과 음성 인식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음성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수준의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 변화가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는 컴퓨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죠. 저장된 데이터 세트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답변을 검색해주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생성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와 같은 하드웨어, 소위 AI 가속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입니다. 젠슨왕의 정의를 빌리면 에이전틱 AI는 주체성을 갖는 인공지능입니다. 맥락을 이해하고 답변을 추론해내는, 그리고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그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이 흔히 로봇을 완성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피지컬 AI입니다.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죠. 마찰과 관성을 비롯한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사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가로수 뒤에 숨는다고 해보죠. 딱 한 장면만 보는 기존의 인공지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거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물리 법칙과 연소성을 이해하는 피지컬 AI는 사람이 가로수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하거나 최소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얘기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점차 인공지능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때 이전의 인공지능과 에이전틱 AI, 피지컬 AI가 가장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리즈닝, 즉 논리적 추론 기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추론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추론은 트레이닝에 비해 컴퓨팅 파워가 적게 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와 수천 개의 AI 가속기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 이를 서비스하고 활용하는 단계에는 컴퓨팅 파워가 적게 든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없이도 추론 성능을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하지만 젠슨왕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제 AI 컴퓨팅에서 추론이 대세가 된 것은 맞지만 이 추론도 다양한 레벨이 있다는 말이죠. 같은 추론이어도 생성형 AI가 내놓는 단순한 응답을 위한 추론, 즉 인퍼런스가 아니라 에이전틱 AI가 진행하는 논리적 사고 혹은 딥서치를 위한 리즈닝을 위해서는 트레이닝 못지않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젠슨왕은 이런 논리적 추론에 사용되는 컴퓨팅 파워는 딱 1년 전인 GTC 2024에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100배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많다고 말하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생성형 AI가 답을 내놓는 방식은 원샷이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번의 결과물을 생성해서 내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류도 많이 보였죠. 하지만 추론하는 AI는 어떠한가요? 그냥 결과물을 툭 내놓는 것이 아니라 체인 오브 토트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추론한 답을 다시 검증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사고를 거쳐 답을 내놓습니다. 젠슨형에 따르면 이런 추론형 AI의 경우 여러 차례 검증을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10배 늘어나고요. 그러면서도 응답 속도는 유지하려면 또다시 10배 더 많은 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대비 연산량은 도합 100배가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성능의 AI 가속기와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를 든 것이 메타의 생성형 모델 라마와 딥시크의 추론형 모델 R1의 비교입니다. 둘 모두에게 몇 가지 조건을 주고 결혼식 자리 배치를 해보라는 미션을 줍니다. 이때 라마는 439개의 토큰을 생성하며 답을 만들어냅니다. 추론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성하는 토큰 수가 적어서 소위 가성비는 좋아 보이지만 임무를 중복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게 배치했죠. 저렴하지만 정확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추론형인 R1의 경우에는 생성형 대비 20배 가까이 많은 8,559개의 토큰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연산은 150배 더 많이 진행했다고 하고요.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소모한 것이죠. 하지만 덕분에 완벽한 결혼식 자리 배치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추론형 AI가 컴퓨팅 자원을 예전보다 적게 쓸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젠슨왕의 말처럼 AI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 방식에 따라서 컴퓨팅 파워의 소모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이야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이미 딥서치와 같은 추론형 모델이 잘 돌아가니까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인공지능의 성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런 추론 AI 기능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스케일업을 통해서 컴퓨팅 파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소위 4대 클라우드 기업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구매한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블랙엘 칩이 360만 개라고 하는데요. 전작인 호퍼 GPU, 즉 H100과 H200이 가장 많이 출하됐을 때가 연간 130만 당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이보다 3배 많은 블랙엘이 팔려나간 셈이죠. 오픈 AI나 테슬라의 자체 데이터 센터까지 생각한다면 블랙엘 판매량은 더욱 늘어나겠죠. 실제로 블랙엘 칩으로 스케일업 했을 때 AI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수요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1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비교해봐도요. H100으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는 GPU 45,000개로 초당 3억 개의 토큰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랙엘 기반의 GB200 칩으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의 경우 85,000개 칩으로 초당 120억 개의 토큰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40배 차이니까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역시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젠슨왕은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 투자에 투입되는 돈, 즉 KPX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비용이 2023년 2,360억 달러, 2024년 3,180억 달러를 거쳐서 2025년에는 3,67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추세로만 본다면 이 같은 예측이 허황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수요에 맞춰서 이번 GTC에서 공개한 엔비디아의 신규 하드웨어 로드맵 역시 매우 촘촘합니다. 먼저 이제 막 출하가 시작된 블랙엘 시리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엘 울트라가 2025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블랙엘 울트라 칩은 단일 칩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GV30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슈퍼칩 제품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 GV300은 블랙엘 GPU 2장에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 1장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이를 36개 결합해 하나의 서버 형태로 구성한 것이 GV300 NVL72 혹은 블랙엘 울트라 NVL72가 됩니다. 블랙엘 울트라는 그 연산 성능이 전작인 GV200 대비 1.5배, 그 이전 제품인 H100과 비교해서는 무려 6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내놓은 제품은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GPU 루빈입니다. 루빈 역시 베라라는 엔비디아 자체 설계 CPU와 합을 맞추는 형태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루빈 GPU는 블랙엘 GPU 대비 2.5배의 연산 성능을, 베라 CPU는 현재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CPU인 그레이스 대비 2배의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둘을 결합해 구성한 베라 루빈 NVL144는 GV300 NVL72 대비 3.3배의 연산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GB200, GB300 NVL 이름 뒤에 숫자가 72였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 말은 제품 하나에 GPU가 2장씩 그리고 제품 36개를 겹쳐서 서버를 구성하기 때문에 총 72장의 GPU가 탑재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베라 루빈에서는 이 숫자가 144로 늘어납니다. 이는 루빈에서부터는 제품 하나당 4장의 GPU 칩이 들어가는 구성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칩의 수도 2배인 144가 되는 것이죠. 칩 하나하나의 크기를 키우고 연산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칩의 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에 맞춰서 메모리 역시 HBM4로 업그레이드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2027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루빈 울트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젠슨왕의 발표에 따르면 이때 출시할 루빈 울트라 NVL은 무려 뒤에 576이라는 숫자가 붙습니다. 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GPU 칩을 8장으로 늘리는 것이죠.
이때 루빈 울트라 NVL576의 연산 성능은 15 엑사플롭스급에 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존하는 최강의 슈퍼컴퓨터가 1 엑사플롭스를 겨우 넘긴 수준이니까 로드맵대로라면 지금으로부터 2년 만에 어마어마한 스케일업이 이뤄지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성능을 기준으로 보면 호퍼 대비 블랙엘은 68배, 루빈은 900배의 성능을 내게 되고요. 같은 성능으로 치면 비용은 블랙엘이 호퍼의 13%, 루빈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스케일업을 통해서 줄어드는 AI 연산 비용이 체감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8년에는 또다시 새로운 GPU 아키텍처인 파인만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파인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두 세대에 달하는 로드맵을 미리 공개한 걸 보면 2년 주기로 스케일업을 이어가겠다는 엔비디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 혹은 데스크톱 워크스테이션에서도 스케일업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블랙엘 울트라 기반 슈퍼칩이 탑재된 DGX 스테이션과 DGX 스파크인데요. 이들은 AI 개발자, 연구자, 학생들이 데스크톱에서 LLM을 제작하고 또 튜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DGX 스테이션은 GB300 슈퍼칩이 탑재돼 데이터 센터급 성능을 제공하는 데스크톱 PC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GX 스파크는 CS2025에서 공개해 화제가 됐던 손바닥 크기의 개인용 AI PC 인 프로젝트 디지트의 실제 제품 버전입니다. 당시에는 스펙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실제 제품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GTC에서 아예 실제 제품으로 들고 나온 것이죠. GV10 블랙엘 슈퍼칩을 탑재해서 엔비디아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엔비디아 그루트 N1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은 상당한 크기의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블랙엘 기반 제품은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하고 또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국내 총판인 베이넥스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다양한 풀스택 솔루션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하드웨어의 스케일업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만 주장하고 있으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대신에 엔비디아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하드웨어를 최적화하고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모델들을 제시하면서 시스템을 수평적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케일 아웃 전략인 것이죠. 엔비디아는 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합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젠슨왕의 자신감 역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엔비디아가 이번 GTC에서 제안한 개념이 AI 팩토리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탑재된 데이터 센터가 단순히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가 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토큰을 생성해주는 인공지능 공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것이 AI 팩토리 운영체제인 엔비디아 다이나모입니다. 다이나모는 추론형 AI 모델을 배포하는 AI 팩토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AI 추론 서빙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론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AI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지만 더 많은 토큰과 이를 위한 연산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 다이나모는 데이터 센터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연산 수요를 최적화합니다. AI 작업을 여러 개 GPU로 나눠서 분배하고 또 협력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죠. 덕분에 AI 모델이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산 병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개별 GPU의 연산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해지는데요. 덕분에 동일 개수의 GPU로도 처리량을 2배까지 늘려서 성능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엔비디아는 피지컬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역시 공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로봇 개발을 위한 범용 모델 그루트 N1을 오픈소스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가 현실의 물리적 요소를 더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 플랫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확장은 다양한 쿠다 X 라이브러리 제공이었습니다. 이 쿠다는 엔비디아 하드웨어 위에서 작동하는 개발 생태계인데요. 엔비디아는 이 쿠다를 천문학, 양자 물리학, 반도체 설계를 비롯해 900개가 넘는 산업 영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산업에서나 쿠다를 활용해서 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기술로는 발전의 한계가 온 산업에서 AI 기술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단백질 연구에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조합이나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쿠다의 단백질 연구 플랫폼을 활용하면 AI를 통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AI를 통해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엔비디아의 자신감이 돋보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GTC 2025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초고성능 AI 반도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한 행사였지만 나름의 논리로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또 엔비디아의 칩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한 발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로운 제품이 생각보다 적어서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블랙엘 아키텍처를 새로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을 선보였던 지난번 행사보다는 좀 화려함은 덜했던 것이 사실이지만요. 그래도 계속해서 칩을 업그레이드 해가고 두 세대 뒤에 칩까지 로드맵을 공개한 것을 보면 향후 행보를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성능만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최적화 혹은 확장을 보여준 것에서는 AI 산업에 있어서 종으로 그리고 횡으로 모두를 장악하려는 엔비디아의 의도가 또 잘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